서울출판 문학 내신 대비 수업 시작합니다. 우선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문학의 본질, 그래서 왜 문학인가 라는 단원 아래에 작품이 세 작품이 나옵니다. 자, 우선 일단은 중간고사 시험 대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세 작품 먼저 내신 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소단원 1 왜 문학인가 라는 제목 아래에 나와 있는 학습 목표와 그 다음에 활동들을 보면 문학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문학의 기능을 중심으로 볼게요. 인식적 기능, 미적 기능, 윤리적 기능,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눕니다. 인식적 기능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알매 기능이에요.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미적 기능은 문학을 통해서 느끼는 아름다움, 특히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윤리적 기능은 우리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학에는 다양한 간접 경험들이 제시가 되는데요. 그 간접 경험들에 대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문학의 본질,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문학은 사상과 정서를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선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라는 제목의 현대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현대시 본문을 먼저 학습하고 앞에 나와 있는 작품 정리와 해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의 제목이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독특한데요. 누군가 나에게 화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명시적 화자인 나에게 누군가 물었다. 자, 무엇을 물었을까가 이 시의 핵심이 되겠죠.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자, 표현법상 도치가 될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시가 뭐냐고 물었다 라고 해서 바로 이 물음이 목적어가 되겠죠. 그런데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자, 사실은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라는 대답은 겸손함의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직업적으로는 시인이지만 아직은 진정한 시인이 아니야 라는 자신이 시인의 조건에 미치지 못했어 라고 성찰적이고 겸손한 자세로 대답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지명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지명들이죠. 이런 구체적인 지명이 제시가 되면 시가 현장감이 느껴지고 사실성이 좀 더 부여됩니다. 저녁역의 남대문 시장 앞에서 빈대떡을 먹고 있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요 물음에 대한 대답이 생각났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화자는 이 공간들을 돌아다니면서 시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듣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 때까지 나는 공간을 이렇게 이동할 때까지 시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이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이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라는 건 여기서 수식하고 있는 고생돼도 명랑하고 인정이 좋고 슬기로운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자, 시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이 떠올랐어요. 우선 여기에서 그런 사람들은 앞에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교동에서, 종로에서, 또 남산에서, 서울역에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명랑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 자, 이 표현은 완전히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시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알파, 자, 시작이란 뜻이에요. 고귀한 인류, 영원한 광명, 그리고 시인.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시인이라는 존재는 알파이자 고귀한 인류이자 영원한 광명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시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대답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시인이고 그들의 삶이 바로 시가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화자가 나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서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시는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 맨 처음에 나에게 물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마지막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행과 마지막 행이 대응, 서로 들어맞는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인이죠? 이런 사람이 시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중간에는 공간의 이동이 제시가 되고요. 표현법상 도치법이 나왔고 또 여기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 여기서는 나열, 열거법이 사용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알파 1, 고귀한 인류, 영원한 광명, 여기서도 열거법이 사용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의 주제를 조금 더 추상적인 표현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도표로 가면 현대시, 자유롭게 쓴 시, 정서를 듬뿍 담은 시, 성찰적이다,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제재는 시는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 그리고 시의 의미와 시인의 자격에 대한 성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을 구하는 과정이고요.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학습 활동으로 가보면 자, 1번. 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리한 거죠. 그 다음에 공간의 어떠한 의미. 자, 여기서는 아까 제가 서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그들이 바로 진정한 시인이다 라는 깨달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학에 대한 비유적 표현을 한번 적어보는 건데요. 예시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의 의미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제 시험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만한 관련 작품. 그래서 연계 작품을 한번 볼 거예요. 두 작품이 나오는데, 자, 둘 다 시험 문제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엮여있는 작품들은 모두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내신에서 유리합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김광규의 묘비명이라고 하는 건 주제면에서 위 작품과 관련이 있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도 소재면에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김광규의 묘비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묘비에 쓰여있는, 자, 묘비명이 제목이에요. 좀 특이하죠? 묘비명이 중심 소재가 될 거고요. 한 줄 시는커녕 한 줄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자, 시를 읽은 적도 없고 소설도 읽은 적이 없는 그라는 사람이 소재로 등장합니다. 그는 시나 소설은 읽은 적이 없지만 돈을 많이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이 두 개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대비되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와 소설은 정신적 가치, 많은 돈과 높은 자리는 물질적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자는 그라고 하는 인물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 적 없이 물질적 가치만으로 살아온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훌륭한 비석이라고 표현해서 반어적, 그러니까 사실 속마음은 물질적 가치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비판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라는 인물의 세속적인 삶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어느 유명한 문인 역시 화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은 꿋꿋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니, 귀중하다 역시 반어적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불의 뜨거움을 꿋꿋이 견디는 이 묘비, 그러니까 진실과 상관없이 거짓된 역사가 이어질 것이다. 즉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가 긴 세월 살아남게 될 이 역사에 대한 어떤 우려와 또는 조롱이 된다.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자, 역사와 시인에 대한 성찰, 그리고 또 시인이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라는 것은 이게 시라는 장르, 갈래라는 걸 생각할 때 시인이 스스로 성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품의 내용을 정리되어 있는 표를 보면 반어적 표현이 두드러지고 비판적 시각이 나타나 있고, 물질적 가치에 경도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의 고뇌라고 표현했습니다. 경도되다, 강하게 이끌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강하게 이끌리는 이러한 시대, 의미상 대립이 되는 시어를 사용했다. 반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풍자하고 있다. 자, 묘비명보다 조금 더 해석하기 까다로운 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굉장히 쉬운 시어들로 되어 있는 시처럼 보이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시가 돼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자, 일단은 이걸 한번 볼게요.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그런데 이 눈을 수식하는 표현이 점점 길어지죠. 얘는 점층적인 구조입니다. 이 눈이요, 그냥 눈이 아니라 떨어졌어요. 심지어 마당 위에 떨어진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로 묘사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연으로 가볼게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뒤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들어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자, 반복되는 게 기침을 하자라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죠. 자, 기침을 하자라는 청유, 뭐뭐 하자, 나도 하고 너도 하자 이런 표현이니까 청유라고 볼 수 있고요. 청유의 대상은 젊은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 시에서는 명시적 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래요. 마음 놓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겠죠. 자, 그러면 마음 놓고 기침을 한번 해보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는 의미가 뭘까? 사연에 보면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어내자 라고 해서 자기 정화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에 고여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마음껏 뱉어내자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자, 이 눈은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과 육체를 가진 시인을 위해서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습니다. 자, 바로 이 젊은 시인, 용기 있는 지식인이라고 표현하죠.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더러운 것을 마음껏 뱉어내자, 눈을 바라보며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청유적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정화의 과정을 강조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삶을 소망하는 것, 눈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생명력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뱉어내면서 눈과 같은 순수한 생명력을 회복하자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자, 이 시를요, 비판적이다, 참여적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시의 사회문화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시기에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시대에 그 자유로운 말하기, 표현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노력하자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청유형 어미가 반복된다. 동일한 문장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서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징적이라는 표현은 눈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기침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눈은 순수한 생명, 그 다음에 기침은 불순 물, 더러운 것을 뱉어내는 정화. 그렇게 이 시를 정리하면 어느 정도 시험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점들은 현장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1단원은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작품을 이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